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군 총참모장이 이어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까지 담화를 통해 비난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연일 거친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한편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 협력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꽉 막힌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촉진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미국과 글쎄요, 북한 대화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대화 내용이요. 실제 대면 대화는 하지 않고 설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북한군 박정천 군 총참모장 군 소열 2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군사력, 무력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또 담화를 했는데 물론 좀 수위는 다릅니다만 일단 북한 측의 이런 담화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민군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건 권력설 2위입니다. 1위는 총정치국장이고요. 우리가 뭐 최룡해, 뭐 황병서 이런 사람들이 1위였거든요. 과거 했었죠. 예,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김수길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강경한 얘기를 내놓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어떤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반발하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무력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는 군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외무성에서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군 문제는 군으로 대응한다라는 거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기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을 통해서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은 사실 뭐 정치국장이 나오지 않고 총참모장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2인자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여지를 두는 거죠. 무력을 하더라도 조금은 기회 여지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역할이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외무부와 군부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총참모장의 담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불쾌하게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는 로켓맨이라고 부른 거. 그거는 북한의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모욕이고, 뭐 당연히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무력 사용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뭐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 나눈 박정천 총참모장 군부 차원에서 미국이 그런 무력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도 거의 강력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최선희 제1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무성 측면이니까 특히 최고 존엄에 대해서 로켓맨이라고 한 부분, 그 부분을 갖고 지금 문제 제기를 강력히 한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의도된 발언이면 자신들도 앞으로 말폭탄을 같이 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그 뒷부분에 이미 했습니다. 2017년에 나왔던 이제 그런 제가 옮기기 좀 그런데요. 그런 표현을 이미 썼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말 대 말, 행동도 행동, 북한식 표현해야 하면 어떤 식으로 미국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군 총참모장의 이런 발언 이후에 최선희 제1부상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그래도 그 앞선 군 당국자의 이런 발언보다는 일정 부분 좀 수위 조절을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북한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총참모장도 마찬가지고 최선희 발언에도 둘 다 나오는데 여태까지 지금 그래도 북미 관계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판이 안 깨지고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우호 관계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로켓맨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기본이 되는 우호 관계를 흔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경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뭐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언들이 2017년 가장 북미 관계가 안 좋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던졌을 것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의도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런 이제 표명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좀 자극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모양새를 붙이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력 관련 이야기 했었지만 직접 국방부 부차관보가
매우 강한 응징이 있을 거라 경고까지 했습니다. 공격적인 물론 행동을 한다면 이런 전제가 있었고요. 군사 옵션 아예 처리한 적 없다. 네. 저는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싶은데 왜 또 국방부 차관보가 직접 국방부 쪽에서 국무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거에는 뭐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무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는 지금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는 그걸 백업하는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도 이 지금 북한이 8월 이후에 그리고 지난 11월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자산 같은 경우도 다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전략자산 그러면은 전략폭격기도 있고요. B1, B5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 B2라든가 B-50BH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대화가 잘 안 된다면 이걸 다시 전개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원래는 매년 12월에 한미 간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있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규모를 좀 줄여서 1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12월 달이 대화 시한을 계속적으로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조응을 해주기 위해서 그럼 금년에는 안 하겠다. 잠시 연장하겠다. 또 연기하겠다 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략자산 전개를 필요해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좀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12월 시한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상당 부분 이미 개진을 했고 북한이 거기에서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대화보다는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강경한 모드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예. 북한이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또 이달 말에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 한 4월 정도에 한 번 또 소집을 한 바가 있는데 또 이렇게 소집을 하는 겁니다. 1년에 2번 소집을 하는 게 거의 2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소집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주 명확하게 북한이 밝혔죠. 이건 대외 정세 변화에 직면해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아주 핵심적인 전략 목표 같은 것들을 공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 북한이 이제 명확하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결속하고 이제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요. 결속을 하고 경제 건설 총 집중 노선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이 시기에 12월 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특히 12월이라는 거는 북한에서는 이른바 총화, 결산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 바로 이어지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보통 이런 회의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회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그때까지도 뭔가의 변화의 모습을 안 보이면 우리는 새로운 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시정연설 이후에 밝혔던 새로운 길로 가겠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미 전원회의를 소집을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전원회의 소집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이 저는 지금 정해져 있다 그렇게 판단이 그러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들에 그냥 거의 통보하고 그렇죠. 뭐 결정 사항이라면 거기 인준 비준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신년사로 넘어가면서 발표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후 지금까지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뭐 거의 결심을 하고 좀 길게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세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변화된 정세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세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엔 회원국 이달 22일까지 그렇죠?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거 지난 2017년 화성 15형 발사 이후에 유엔 제재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외화벌이 수단이었고요. 굉장히 자금줄이었는데 북한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 교수가 얘기를 한 것좀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12월 협상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2018년에 평화무드가 많이 조성됐고 했기 때문에 신년사를 보면은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작년에는 그 10번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25번이 있었어요.
그 경제 문제는 2018년에 21번 있었는데 금년에 38번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금년에 북미 대화를 잘해서 경제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포석을 깔았었거든요. 2019년 1월 달에. 예. 근데 지금 12월이 지났는데 성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런 입장을 바라보면 북한이 상당히 조급한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다, 미국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노동자들 돌아오면서 해외 이제 외화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경제도 더욱더 허리들을 졸라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고 그걸 나중에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경제 문제가 금년에 성과적으로 달성이 잘 못됐지만은 좀 더 그걸 다그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원회의를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유예가 되어 있는데 발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예. 그러니까 중대 결심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핵 개발을 다시 천명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 가능성도 있습니까? 참 북한은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난 4월 1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발표할 때부터 뭐 기억들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부득불 뭐 미국이 이렇게 안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부정에 부정에 예. 부정.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나오는 담화를 보면 계속 새로운 길을 얘기하는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목표를 갖고 그걸로 쭉 가는 게 이제 북한식 정책의 집행 모습인데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유연성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갈 건지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데 일단 12월까지는 좀 접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내년에 넘어가되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그럭저럭 버티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수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은 이른바 금지선이라는 거, ICBM 발사라든지 핵실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위성 발사 실험 정도는 가능하면서 긴장을 고조하면서 상황을 보고 그럭저럭 좀 버티기를 하면서 본인들한테 좋은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예, 됩니다. 그러면 이 외화벌이가 줄어드는 부분은 북한이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근데 외화벌이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경제하는 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북한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하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데 지금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원래 올 상반기, 원래 작년 말이었다 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새롭게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2016년에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부과되기 전에 상당 한 4, 5년간 외화를 꽤 많이 축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북한 내에서 그 외에도 이른바 이제 돈주라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돈인데 그것도 아직 안 건드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까지도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역할이죠. 중국이 어느 정도 뒷문을 열어주고 있다면은 북한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예, 장거리 미사일 얘기 잠깐 핵 언급도 있었는데 지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CN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동창리 발사장의 위성 사진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이 됐는데 전문가들 따르면 전에 없던 컨테이너도 보이고 엔진 테스트 체계 준비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글쎄요, 정말 어떤 도발을 위한 준비인지 저희들은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유예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를 보였는데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때만 해도 연내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북미 실무협상 가능하겠다 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건 국무부 이제 부장관 지명자가 네. 이달 오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기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왜 온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오는 것은 뭐 북미 협상,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 의도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과 그 미국은 다른 채널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건이 온다고 하는 사실은 최선희가 자신의 그 의회에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자기의 외교 파트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선희 그 제1부상이 대미 그 비판의 수위를 굉장히 절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즉흥적으로 했을 거다. 의도된 게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건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 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회담 재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게 있고 오히려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내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많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국무부 소관 안 합니다만은 국무부가 와서 국방부 얘기를 조금 더 백업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획기적인 내용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중국과의 관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1박 2일 동안 방한을 했습니다. 예. 뭐 외교부 장관과 만찬도 함께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예방을 했는데 네. 한반도 비핵화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연말 시한을 앞두고 중국이 좀 어떤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꽉 막힌 북핵 대화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왕이 부장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년 봄에 제가 이제 내년 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봄에 방한하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그 사드 문제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우리 정부에서는 좀 적게 얘기했다고 하지만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왕이 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일방주의 얘기하고 패권주의가 국제 정세를 좀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 그 중국의 갈등 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장을 조금 좀 원하는 지지를 원하는 듯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특히나 이 문제는 사드도 사드입니다만 사드보다 하나 더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완전히 끝난 INF, 그 중거리 핵미사일 전력 협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지난번에 산불 정책을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예. 것처럼 동시에 이 문제를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해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우리 대통령은 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핵 문제니까 핵 문제 해결하는데 그럼 네가 좀 앞장서서 달라 그런 요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방문한 길이었는데 글쎄요, 뭐 목적을 보면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문제, 글쎄요, 뭘 염두에 두고 방문했고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측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방문 이유는 지금 12월에 있는 스촨성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의제 조율을 해야 되니까요. 한국과 일본을 오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오는 건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이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적어도 30년, 뭐 길게는 100년까지도 지속될 그런 경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 한미 동맹의 여러 가지 방위 분담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사건도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한국을 좀 약한 고리로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든지 한국을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중국식 방식은 끌어들이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하면서 끌어들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는 좀 불쾌한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기술 경쟁을 미중 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이 기술 원천 기술을 중국한테 제공하는 걸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유럽의 국가들은 전혀 못 주고 있고 유일하게 원천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차단을 안 한 두 국가가 한국이랑 일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중국에 보면 삼성이 굉장히 다시 한번 그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그걸 좀 치고 나가겠다. 그 외에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드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INF 중요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을 것이고 북한 핵 문제 얘기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4차 방위비 협상이 열렸는데 뭐 사실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협상이 좀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다고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돈은 좀 웬만큼 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분담금 협상은 12월 31일부로 협상을 마감해야 됩니다. 예.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 한 2주 남았는데 지금
해결되겠다라는 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알려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줄이는데 그럼 줄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사실은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 조정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협상 시한이 이번 연말을 넘어가게 된다면 예. 내년에 체결하는 건데 내년도 예. 언제까지는 해야 한다라는 시한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은 없는데 적어도 한 2월 정도까지는 다 돼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예. 그래서 예. 새롭게 제가 볼 때는 2월 정도까지는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그 증액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50억의 반 정도, 25억이나 20억 달러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저희는 대단히 크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죠. 금년에 10억 달러 냈거든요. 1조 389억 냈는데 그럼 100%또 150% 인상이 된 겁니다. 이건 너무 큰 거죠. 그동안의 한미 주둔비 협상에 벌써 보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지금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뭔가 압박을 하면서 한 얘기 중에 제가 계속 지금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이것을 자신들은 관세, 무역을 활용하겠다. 저는 이미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위분 다음에 원하는 액수를 못 받으면 주한미군을 건드린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을 건드리면 전 세계 미국 동맹국 특히 주둔국한테 니네가 충분한 비용을 안 내면 우리는 방위 국약을 안 지킬 것이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예. 그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도 정말 이유 없이 제가 보기에는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관세를 활용을 해서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다. 근데 저도 김 교수님 말씀대로 50억 달러는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줄이는데 결국은 이제 총액 갖고 얘기를 합니다. 총액의 마지막 기회까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 2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월 말까지 만약 체결이 안 된다면요. 예. 그러면 그다음 3월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회계 연도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돈이 한 3월까지 월급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월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칙은 기한은 이번 달 말이죠. 근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고 미국의 기본 입장은 이번 달 말까지 반드시 체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예, 박 교수께서 주한미군 감축은 그냥 경고성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 방금도 또 국방차관이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일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희도 좀 글쎄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이제 주로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은 정말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은 주둔국에서 충분한 비용 이상을 내고 있으면 주둔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 국가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 언젠가는 다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은 해외 주둔 미군의 중요성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관세 카드는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신다는 있다라고 건가요? 봅니다. 지금 원래 13일까지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25% 부과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예. 조금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별명이 관세맨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상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얼마든지 관세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쓸 수 있는 거가 있고 그건 미 의회나 다른 곳에서 방해를 못 받죠. 주한미군은 국방수권법이 지금 하고 있는데 28,500명. 물론 행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복잡합니다. 그 의회에 그런 견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행정부 차원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관세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죠. 북한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위비 협상 그리고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북한의 전통적인 입장은 주한미군 철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좋아하겠죠. 네, 좋아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렵고요.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미군의 전략 태세를 바꿨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략 기동군화입니다. 전 세계 해외에 나와 있는 미군의 입장을 좀 아주 슬림하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한미군 방위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죠.
전략기동권화 때문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